시알국어 양인쌤입니다. 오늘은 비판적 읽기,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72쪽, 자습서 90쪽을 펼쳐놓으시고 자, 시작해 볼까요? 비판적 읽기가 왜 필요할까요?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문제가 없고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기본적으로 글이 정확하지 않거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적절치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가짜뉴스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중간, 끝에 글의 내용이 앞뒤가 관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글 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수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무조건 수용은 당연히 안 되고, 따라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글에 사용된 자료가 정확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주장이나 의견이 타당한지, 또 공정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읽기 할 때는요, 한 가지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있게 됩니다. 예컨대 표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근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단계에서는요, 글의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이 필요한데, 일단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정확성이 있는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부터 비판적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밑으로 가볼게요. 자, 자세히 설명하면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자료의 정확성입니다. 또 사실성, 그리고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 출처의 신뢰성, 그리고 그것이 중심 내용, 주제를 뒷받침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이게 첫 번째 단계의 비판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되는 거죠. 자료가 정확한지, 사실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것인지, 자, 정확성, 사실성, 신뢰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이런 첫 번째 단계로 우선 비판적 읽기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에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충실한지, 합리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자, 비판적 읽기의 두 번째 요소로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가 충실한지, 합리적인지, 일관성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자, 필자의 주장의 앞에는 근거 있는데, 주장의 근거에서 넘어가서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장의 타당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검토합니다. 예컨대 한두 개의 근거만 가지고 그걸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자, 일반화의 오류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각을 한 두 번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각 두 번 하는 거 보니까 무척 게으른 학생이구나. 지각을 두 번 했다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자, 그 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두 번만 가지고 일반화시켰습니다. 만약 한 학기 동안 뭐 수십 번 일어난다면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겠지만 두세 번 가지고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자기 입장에 따라 이로운 한쪽 면만을 부각해서 주장하고 있다. 자, 이걸 아전인수격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데, 한쪽 면만을 부각하는 어떤 주장, 편견에 치우친 그런 주장이죠.
자, 논리성이나 합리성에 기대기보다는 외부의 권위나 정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 우리가 지나치게 권위에 의존해서 혹은 감정에 호소해서 주장을 펼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면 믿어야지, 이놈식들. 자, 어른이 하는 말이 진리야, 진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죠. 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이걸 지나치게 권위에 의지해서 주장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이 호소하는 거. 이건데, 나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 나 좀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밥 좀 사 먹게. 뭐, 이렇게 불쌍한 티를 내서 상대방의 감정이 호소해서 주장을 펼치는 경우 역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건 주장을 중심으로 비판적 읽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글의 형식도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예컨대 전개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 그죠? 또 혹은 단어나 문장 등의 사용평, 단어나 문장의 사용 혹은 표현 방법이 과연 글의 목적이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이냐. 자,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표현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비판적,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이제 관점이나 이념에 대해서 비판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거는 적절하고, 뭐, 사례도 적절하고, 표현도 적절한데, 어딘가 모르게 그 생각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 관점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거나 왜곡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에 또 필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관점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읽기. 자,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그 필자가 태어나서 몸담고 있는 사회나 문화, 자, 문화 이념, 가치가 아니라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로서 필자의 개인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자,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것이냐,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글에 직접 나타나 있거나 혹은 밑에 깔려 있는 그 사회 문화적 이념, 자, 그 이념이 가치관이 용인될 수 있는지, 또 이념이 인류 보편의 정서나 가치에 비추어 옳은 것인지, 자, 이것도 역시 보편성이네요. 그런 보편적 가치에 맞춰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비판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것들이 모두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봐. 자,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이 글은 김진석 씨라고 하는 수의사입니다. 수의사. 자, 이분이 역시 동물을 치료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걸 바탕으로 동물의 복지가 필요하다. 요즘 우리 그 시민 복지, 국민 복지에 대한 어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난 기본소득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또한 재밌는 일이겠네요. 요즘 고양이라든가 내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시작할 때는요, 항상 글의 갈래가 무엇인지부터 머리떡 심어두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동물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겠죠? 따라서 논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해서 입증하기 때문에 논리적 증명 과정이 있겠고요. 자, 독자들 설득한 설득적인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들 설득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와 예시의 방법 등을 활용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볼까요? 자, 서본교의 3단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건 말할 필요 없겠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당연하죠. 자, 이러한 생각에 바탕이 되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자, 동물 학대, 당연히 학대하는 건 나쁜 것이니까 반대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동물 학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자,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에 대한 지독한 학대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곤 한다. 자, 우리가 특히 치킨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여러분 치킨 다 알다시피 닭장 같은 데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부러 살찌기 위해서 운동 못하게 딱 30cm 공간에 받아두고 계속 사료만 줘가지고 살을 찌운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키우려고. 자, 그것도 일종의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학대 행위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문제가 되고요. 이것들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동물 권리 운동가들의 어떤 비판과 어떤 문제 제기가 최근에는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런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배터리 닭장, 학대의 예로 배터리 닭장의 예시가 나왔네요. 자, 이것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EU에서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를 한 예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이런 변화가 우리가 지녀온 동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자, 전통적 견해가 뭘까요? 즉,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동물은 밥이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식용으로 먹거나 혹은 필요할 때는 사육을 통해서 가축으로 길러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긴 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간과 마주보고 있는 상대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네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물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 새로운 관점, 이 전통적인 견해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 이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반대의 살펴를 그어보세요. 자, 생각의 대비, 자, 대조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으로 당혹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가 동물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동물은 메모해 볼게요. 도덕적 지위 없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이것은 전통적 견해에 대한 이 질문은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죠. 자, 문제 제기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네요.
자,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자, 이 철학적 관념, 영혼이 없다, 동물에게는. 자, 이런 관념이 우세했다는 걸 일단 밝혀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 입각해 볼 때, 자, 인간이 더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관점은 우리의 상식이 굉장히 부합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성이나 영혼이 있지만 동물에는 영혼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물 복제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세기의 철학자의 데카르트 유명하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코기토 에르고 솜, 뭐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동물은 마치 시계와 같다. 그럼 시계는 뭐 기계 아닙니까? 따라서 인간과 달리 그럼 시계 기계는 영혼을, 정신을 갖고 있지 않죠. 자,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즉 근세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와, 산동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술 시험 때 올려놓고 묶어놓고 바로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배를 찐다든가, 자,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공장식 농장의 출현. 자, 이것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장식 농장의 출현에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바로 동물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런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점이 그런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살표 쭉 거두면 되겠네요. 자,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요. 자, 명확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내 팔을 꼬집으면 아픕니다. 근데 내 친구가 자기 팔 꼬집고 아프다고 해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공감해 주는 거지. 진짜 아픈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자, 하물며 사람인 친구, 옆에 가까운 사람도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고 추리할 뿐이지 명확하게 정말 얼마큼 느끼는지는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관점인 거죠. 자, 동물이 적어볼게요.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증이 어렵다. 메모해 두세요. 자,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여기서부터 이러한 동물이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역시 문제 제기, 혹은 데카르트의 생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쁨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꾸민 것인지, 저 진짜로 기쁜 건가? 저 혹시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확신할 수 없다. 자, 서리법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학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갖고 온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 다른 사람, 내가 내가 나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진짜 존재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실제 확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심,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글의 필자 역시 갖고 와서 지금 제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 그런데도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하지, 필자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다른 사람 마음 문제처럼 감정의 소유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복제의 대상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모르니까 부정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자, 인간이 이렇게 감정 소유에 대한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 복지의 대상으로 삼죠. 왜냐하면 인간이 고통을 느끼면 안 되니까,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하기 어렵고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인간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물도 복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필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자, 동물도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권리에 대해서 최소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필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동물도 복지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 이런 마찬가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 그럼 여기에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유추라고 하죠. 유추.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알아두시죠. 그렇다면 복지란 무엇이냐? 동물 복지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복지의 근본, 최소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태에서는 재난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복지의 최소한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복지 기준과 내용이 있는데 과연 동물 복지의 그런 내용은 뭐냐? 옷을 입혀주는 건가요? 먹이를 많이 주는 건가요? 뭐 등등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가 무엇이냐 개념으로부터 정의하고 있냐. 복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전개 방식이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고통의 최소화, 그래서 행복한 상태. 자,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복지 안에 진실이나 자유, 아름다움 같은 복합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괄적, 좀 추상적 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로 이해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지가 아닌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어서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달락에서요. 그럼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관점에서?
자, 그 기준이 좀 애매하고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를테면 개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 그리고 나도 내 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자, 내 개는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 복지를 판단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 예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자, 개를 기르는 사람에서 이제 채식주의자로 얘가 바뀌었네요. 어떤 채식주의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고양이 역시 채식만 줍니다. 여러분, 고양이는요, 채식만 했다가 큰일 나겠죠? 자, 채식만을 가지고 기르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물원 사자 같은 경우, 사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우리에 누운 채로 지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좁게 갇혀 살기 때문에 활동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위의 세 경우에 모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셋 다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판단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채식주의자 인간이 자기가 기른 고양이한테 자기가 먹는 인간의 기준에서 채식만 줘. 그죠? 개를 자기가 다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또 동물원 사자가 답답해할 것이라고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짐작하는 것이 개의 진정한 욕구가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사람의 적당한 음식이 동물인 고양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포획 동물의 처지를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보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동물 복지의 기준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어려운 것을 여기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 나왔고요. 예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또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개 방식에 대해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하고 체크해 두어야 되겠네요. 자, 하지만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지가 될지 아닐지를 굳이 개나 아동에게 물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뭐냐면 꼭 묻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 데카르트 시대, 그러니까 근대까지의 어떤, 인간 우월주의 관점이고요. 또 지나치게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가능한 일이다. 자, 동물복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처럼 태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지금 주장을 하고, 동물복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세 가지 예를 채식주의자, 개 기르는 사람, 동물원 사자 예를 들면서 모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인간의 관점, 아까 표시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여기 발표하세요. 이쪽에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필자는 뭐 뻔하죠. 바로 동물복지의 기준점을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에 별표 볼게요. 오른쪽에. 자,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필자는 동물복지 기준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인간이 아니고요. 동물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 기준점을 생각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자, 화제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네요. 자, 이를 위해서 다시 복지의 개념으로 가보자. 아까 이런 복지의 기본 개념은 뭐였습니까? 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기본적인 동물의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결, 그죠? 먹이, 적합한 먹이, 적절한 먹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결한 환경. 자, 이런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 적극적인 욕구가 있겠고요. 또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격이나 위험한 것, 공격이나 폭행, 폭력, 그런 위협과 같은 것을,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욕구, 자,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특히 후자, 즉 소극적 욕구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욕구. 이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복지의 개념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생명의 종말이 마땅히 배려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겠네요. 자, 우리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동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인간이 죽을 때에도 좀 고귀하게, 인간답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하죠. 자, 그렇듯이 사람이 키우는 그 동물이라도 그 동물의 종말, 죽음은 마땅히 배려되어야 합니다. 비록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항상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복지이다. 자, 필자가 생각하는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은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자,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복지의 개념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필자의 논리가 전개.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복지라고 한다면 먹을 것을 주고 삶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이와 같은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환경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 일반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 글의 필자는 좀 동물 복지관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같은, 다시 말하면 먹이나 환경 같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욕구도 물론 동물의 욕구에 포함되지만 이 글의 필자가 보기에는 그 적극적인 욕구, 먹이나 환경 말고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욕구, 다시 말하면 고통을 주는 고통이나 위협, 폭력, 자, 이런 거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주는 것. 즉,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 복지는요, 앞에 나온 여기 적극적인 욕구 1번과 소극적인 욕구 2번, 적극적인 욕구, 소극적인 욕구 이 두 가지 중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 복지는 2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복지는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위협에 대한 보호, 물론 이것은 기본적인 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인간의 복지는 1번 적극적인 그 욕구들을 지켜주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글의 필자는 동물복지관에서는 2번의 소극적인 욕구를 보호해주는 것, 지켜주는 것을 동물복지의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동물의 훌륭한 복지는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인간만 고통 겪습니까? 우리가 동물을 예컨대 멍멍이를 발로 뻥 차보세요. 땡땡하고 고통을 호소하죠. 자, 물론 특정한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만큼의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동물들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언어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마련하거나 시키려고 하는 일을 동물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한다. 동물들이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선생님이 본 어떤 동물 키우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어떤 멍멍인데 두세 마리 있습니다. 집주인이 뭐 장애물 넘기를 시키는데요. A라는 멍멍이는 그냥 굉장히 자신감 있게 쿡 넘어갑니다. 근데 B라는 강아지는요, 똑같은 낮은 높이인데 되게 두려워서 넘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결국은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강아지라도 어떤 그 강아지의 어떠한 마음 상태,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용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같은 장애물도 그걸 거뜬하게 장애물을 훅 뛰어넘는 그런 정말 용감하고 그런 마음이 단단한 그런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겁도 많고 굉장히 두려움이 떠는 강아지도 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여기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많은 강아지에게는 그 장애물 뛰어넘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시키는 것은 이 글의 필자의 관점에 따르면 복지를 깨는 거라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고통 피하기가 이 동물 복지의 기본적인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것이 바로 동물 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 자, 이런 동물 복지의 기본 개념은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직한 관계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최소화해라. 고통을 배제해라. 동물의 고통을.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책임 주체. 책임 주체는 인간이고요. 볼까요? 동물 복지의 책임 주체는 인간이고 그 객관적 기준 바로 동물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면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동물 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객관적 기준은 동물, 책임 주체는 인간, 그리고 그 기준의 내용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자가 글의 마무리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 글의 어떤 개념, 이 단어의 개념이, 기본 개념이 비판적 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소한 어떤 영역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공감할 수 있는지, 타당한지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 날개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러분 타당합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인정해야 됩니다. 타당합니다. 논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이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펫으로 키울 때 같은 생활 공간에 삽니다. 뭐 방에서 키우든 집 밖에서 키우든 간에 관계를 이룰 때 그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따라서 그 바람직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필자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습활동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깊게 읽기 문제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에 필자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자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칸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과연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필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근대까지는 동물을 기계로 다루었다. 도덕적 지위를 즉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에는 복지가 있다고 여기는데 이는 현대에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와 현대에서 관점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점의 반전이 있다는 거, 현재는 인정하고 있고 근대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과연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인가? 동물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자, 관점의 판단 주체는요, 동물 복지는 판단의 기준은 동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동물 복지의 기준은 동물이고요. 동물 복지의 판단 주체, 책임 주체. 복지의 기준은 동물이고 책임 주체는 여기 메모하세요, 여러분들. 책임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복지의 기준은 동물, 그리고 책임 주체는 인간.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자,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복지의 기준으로 삼는다. 기본 욕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가 있었고요. 적극적인 욕구는 먹이를 잘 만들어 주거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인 어떤 욕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고통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죠. 자, 이건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피하라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필자는 소극적인 욕구에 더 중점을 두어서 동물 복지의 어떤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필자가 밝힌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냐? 그럼 바로 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고통이 최소화되는 상태. 이게 기본적인 복지의 개념인데, 자, 이걸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이렇게 적극적 욕구는 먹이나 환경, 그 다음에 소극적 욕구는 공격이나 유혹 같은 것을 부정적인 걸 피하는 현상. 여기로부터 훌륭한 복지 개념은 소극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자, 이것이 바로 훌륭한 복지의 개념입니다. 자,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복지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필자가 다음 페이지 질문 박스 보세요. 다음 필자의 주장에 담긴 부분인데 글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 지금 가 부분은 그 본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동물복지가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필자가 세 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 주인이 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어떤 채식주의자가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를 채식만 준다거나, 또 동물의 사자를 보고서 답답함을 느낄 거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셋 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 주인이 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개를 판단하고 개를 좌지우지 쥐락펴락 할 수도 있죠. 존중하기보다는 혹은 채식주의자가 자기가 채식을 먹으니까 고양이를 채식만 주는 경우에는 고양이한테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또 마지막 세 번째까지 전부 다 필자가 위험하다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셋 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동물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중심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필자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세요. 이런 그 세 개의 사례가 과연 위험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과연 위험하다고 필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하냐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시답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의 주장에서 앞에 두 경우니까 앞에 두 경우는 고양이하고요,
고양이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채식주의자와 개의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이니까. 채식주의자 주인이 고양이한테 채식만 주는 거, 내지는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 강아지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강아지를 갖고 논다거나, 자,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 건,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경우는 좀 이상하죠? 동물원 사자가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넓은 사바나 저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놀다가 사자가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보기엔, 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과연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갇혀있는 사자를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거를 인간 중심적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뭔가 사고를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여기 동물 사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장에서, 사자가 동물의 관점에서 배려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경우는 위험한 생각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비판적인 읽기가 가능합니다. 10번 문제는요, 표현 방식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자,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주장에 근거로 제시한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에 의해. 이거는 앞에 서론 부분에서 EU에서 동물복지를 주장하면서 닭장 사육하는 것을 철폐했죠. 그 사례를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제시한다. 즉, 유추에 의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서 과연 적절한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을 비만한 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둘 다 복지의 수요 대상이 된다면서 적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질문을 주고 답하는 방식. 자, 필자는 질문을 중간중간 던지면서 계속 독자에게 뭔가 생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어때요? 독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적용하는 방식 역시 복지를 기본적인 욕구가 지켜지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만 논리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전개 표현 방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넓혀 읽기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본문과 약간의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시험에 꼭 출제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두 개 지문의 기본적인 관점과 주장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차이와 다른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가볼게요. 자, 종우월주의. 너무나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우월주의. 당연히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관점이겠죠. 따라서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그들을 학대나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필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이 글의 필자, 이 제시문의 필자가 비판하려고 하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의 필자가 이 종우월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자,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기본 원칙에서 외에도 되듯이, 자, 인간이 자연과 별개라고 믿고 있네요.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자연과 별개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이런 관점이죠.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다. 자, 이런 관점이 기본적으로 종우월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 이면, 그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많은 종이 개체 과밀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이 지구의 생명의 어떤 역사를 보면, 생물의 역사를 보면, 예컨대 많은 종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요,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너무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또 같은 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너무 밀도가 너무 늘어서 과다한 소비를 해야 되고 그 먹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멸종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할 수밖에 없다. 자, 인간의 오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 자신이 사는 세상을 향상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 능력을 지닌 큰 뇌의 포동물. 인간을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신체 대비 뇌 용량이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인간이 오만과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부정, 이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라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자연을 막 파괴하고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하고 없애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자연의 그 복수를 받게 돼서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피해를 인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처럼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부끄러워한다. 자, 지금 계속 종우울주의 관점을 소개해주고 그 문제점, 그 잘못된 관점 문제점을 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네요. 자,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파괴한다. 멸종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서식지의 파괴. 자, 인간이 그 동물들을 막 잡아 먹거나 또 가죽 같은 거 얻기, 모피 같은 거 얻기 위해서 많은 어떤 동물들을, 희귀동물들을 포획하고 있죠. 고래를 막 잡아서 고래키를 만든다든가 그런 서식지의 파괴, 과잉 소비, 개체 과밀, 외래종의 만연 등 자,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종의 멸종 과정에 지금 진행 중에 여러분 다 알죠? 자, 과학자들은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 상실, 자, 다양한 생물들이 다 죽고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자, 이것들이 주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상실에 주된 범인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사실을 비판하고 있네요. 자, 종우월주의는 동물을 유계적 개념인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분류하게 하고 그 서열의 최고 단계, 그 서열의 수직적 위계의 정점, 최고 단계, 즉 정점에 인간이 있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자, 이것이 바로 동물의 복지를, 이 종우월주의가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주장의 심령 끝에 생략이 되어 있고 함축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동물 복지는, 이 글의 필자의 동물 복지는 무엇입니까? 종우월주의를 버려라. 정의하게 볼 수 있겠네요. 종우월주의를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복해야 한다. 그런 관점을 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글은 논설문이 되겠고요. 자, 앞에 글도 논설문, 이 짧은 글도 논설문입니다. 똑같은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종우월주의가 바로 동물 복지를 깨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념이 나와 있고요. 문제점을 구체화했고요. 사례를 들고 있고요.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1번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필자가 이 글의 필자는 위에 종우월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종우월주의 필자가 앞에 본문글이죠. 본문글의 필자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관점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점 비교 문제예요. 자, 동물복지 앞에 본문글에 필자가 주장한 글 내용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박스 보세요.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이 부분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기 보면요. 사람을 위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물론 앞에 글 동물복지 이 글의 필자 역시 동물을 배려하고 동물의 관점에서 복지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 문장을 보니까 그 이면에 살짝 깔려 있어.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 글의 필자 역시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 주기엔 주되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때리긴 때리되 세게 때리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베크프라는 윗글의 필자가 보기엔 이 글의 필자는 종월주의가 나쁘다,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 글 본문글의 필자가 쓴 내용 중에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동물을 배려하고 있지만 은근슬쩍 이 부분 속에 자기의 숨겨진 속마음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은근히 어때요? 종우월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마크 베코프란 이 종우월주의 극복이라는 이 글의 필자는 앞에 글 본문글의 필자를 아마도 비판할 것입니다. 뭐라고? 종우월주의자야 라고 비판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관점에 더 공감이 됩니까? 자, 이것은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특히나 고양이나 댕댕이를 키우는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해 보기를 선생님은 권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이번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 응원합니다. 안녕.